언PC함에 지친 게이들의 PC한 놀이터 게이 PC방 22번째 에피소드 1부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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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삼식이고요. 저는 한나고요. 저는 이지금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랜만이에요. 네. 저희 한 일주일 만에 또 녹음하는 거죠. 일주일이요? 더 됐죠. 2주 됐나요? 네. 한 열흘 넘은 것 같은데. 저 요새 시간을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를 정도로 막 정신없이 좀 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김철수 손장호 커플, 손장호 김철수 커플 이렇게 딱 왔다 간지 얼마 안 된 줄 알았어요. 그때가 15일인가 16일인가 그랬어요. 벌써 시간이 금방 가네요. 네. 그러니까. 방송을 그저께 올렸죠. 네, 맞아. 2부가 네. 그때 네, 올라가고 그때 자정에 올라갔죠. 두 분 방송 반응이 엄청 뜨거워가지고 네. 역대 최다 조회수. 그랬죠. 깜짝 놀랐어요. 맞아요. 진짜. 이게 평소보다 수치가, 평소보다 한 2배 이상. 특히 일부가 그랬죠. 네, 그죠? 일부가 2배 이상 수치가 조회수가 나와서 이게 바로 셀럽의 힘이구나 느꼈죠. 셀럽의 힘이다. 셀럽의 힘. 자, 제가 오늘 좀 목이 네. 소리가 별로예요. 코맹맹 소리 나고. 그러네요. 지난주에 독감 때문에 고생하다가. 오늘 다들 아파요. 보면 우리 한나도 오늘 좀 체해가지고 맞아. 컨디션이 안 좋았고 저도 네. 사실 얼마 전에 교통사고를 제가 맞아. 그러니까. 당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약간 그렇게 체력이 막 좋고 그런 편은 아닌데 오늘 그래도 방송 열심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네. 물리치료 받고 계시. 네, 물리치료 잘 네. 받고 있어요. 빨리 나으세요. 네. 별일이 다 있네요, 진짜. 네. 자, 그럼 오늘 게스트 한 분이 옆에 나와 계신데 초대형 게스트를 초대형 네, 게스트 모셨어요. 정말 소중한 게스트. 네, 맞아요. 네. 우리가 이 주제에서 게스트를 이렇게 쉽게 빠르게 섭외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는데 맞아요. 오늘 주제가 은둔 퀴어 특집인데요. 정확히 어떤 분이신지 이따 직접 소개를 듣도록 하고요. 네. 제가 트위터에 게스트 모집 글을 올렸더니 바로 이렇게 연락을 주셔가지고 섭외가 됐어요. 네. 인사 나눠볼까요? 네.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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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굉장히 긴장을 많이 네. 하셨어요. 긴장하셨어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럼 닉네임하고 자기소개 네.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 닉네임은 블루로 정했고요. 네. 지금 해외에서 항공사 승무원 일을 하고 있는 네. 30대 초중반 게이입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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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닉네임을 블루라고 정하셨죠? 사실 뭐 여러 가지를 생각을 했었는데 네. 질문지를 쓰다 보니까 제 어렸을 때를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생각을 하다 문득 스쳐 지나간 게 이제 제 네. 어렸을 때 후레쉬맨을 되게 좋아했거든요. 네. 그래서 비디오를 많이 봤는데 거기서 저는 블루 후레쉬를 되게 좋아했어요. 특유의 밝고 좀 명랑한 느낌이 좋아가지고. 네. 근데 주인공 대우라고 해야 될까요? 약간의 그 리더나 어떤 우대받는 그런 느낌은 항상 레드가 다 가지고 가고, 그렇죠. 블루는 항상 그린, 블루, 뭐 옐로우, 핑크, 얘네들은 약간 쩌리 취급 받을 네, 때가 네. 종종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왜 항상 레드가 주인공이어야 되나. 그리고 후레쉬맨뿐만이 아니라 뭐 다른 그 전대물들을 봐도 항상 레드가 항상 캐릭터는 똑같은데 항상 리더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한 약간의 반감. 네. 주변인 느낌으로. 네. 어릴 적부터 이렇게 메인스트림에 대한 거부감이 있으시죠? 네, 그런 거. 네. 자, 그럼 자기 자신을 어떤 단어들로 혹시 정체화하고 계신가요? 제가 맞게 설명을 드리는지 모르겠는데 네. 시스젠더 남성이고 네. 호모섹슈얼이고요. 네. 근데 또 제가 은둔하고 있다 보니까 네. 제 사정을 모르는 분들한테는 그냥 헤테로섹슈얼이라고 거짓말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비퀴어인 사람들을 만날 때는 그냥 헤테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다는 거죠, 그죠? 퀴어를 만나도 제가 아, 터놓지 않은 사람들한테는 무조건 그냥 헤테로라고. 그 정도로. 네. 상대가 퀴어여도 은둔이신 분들은 또 이런 경우도 있네요. 이런 분들도 계시군요. 그러게요. 그럼 저희 방송은 어떤 혹시 경로로 처음에 듣게 되신 건가요?
처음에 한 작년 초쯤에 제가 네. 부모님한테 결혼 압박을 많이 받기 시작을 했는데 어. 그때부터 숨기고만 있기에는 좀 버거워지더라고요. 어. 이게 네. 제 혼자 감당하기에는 멘탈이 좀 감당을 못하겠어서 맞아요. 그런 퀴어 관련된 컨텐츠들을 찾기 시작을 했는데 네. 그때 찾은 컨텐츠들 중에 하나입니다. 네. 언제예요 그게? 그게 작년 하반기 정도. 하반기부터 들으셨구나. 얼마 안 됐네요. 네. 저희 네. 그 한창 퀴어에게 하고 있을 때부터 들으셨나 봐요. 그럼 그 전 앞부분 다 들으시고 이렇게 쭉 들으신 거예요? 네, 일단 오. 최근 에피소드들부터 듣고 나중에 이제 네네. 다 듣고 나서 처음부터. 그렇게 들으시면 감사하네요. 그러면 저희 첫 에피소드들 너무 어색해서 못 들으실 수 있는데 그죠? 그러게요. 저희 방송 이렇게 들어주시고 애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네요. 저도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그 아까 말씀드린 퀴어가 퀴어에게 연작하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을 게스트로 모셔서 이야기를 나눴는데 혹시 그 중에서 가장 공감이 갔다거나 좀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으셨나요? 네, 한 3개 정도 꼽아봤는데요. 일단은 정숙 조신님 네. 에피소드. 어. 처음에 듣기 전에는 그냥 저랑 특별히 접점이 없는 분이라고 생각을 했고 네. 네. 그냥 뭐랄까 새로운 세계를 알아가는 기분으로 들었는데 네. 근데 말씀을 하시는 것 중에서 남성적이고 여성적임을 어떤 판단하는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데 그런 말씀도 하셨어요. 뭐 서양인이랑 동양인을 비교했을 때 같은 남자라도 뭐 어떤 그 기준이 다를 수가 있다. 그 서양인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남성적으로 비치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있다. 뭐 이런 말씀들을 네, 하셨는데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런 거를 들으면서 저는 예전에는 그냥 뭐 달려 있으면 남자, 뭐 아니면 여자 이렇게만 생각을 하다가 네. 이거를 스펙트럼으로 생각을 하게 되는 약간 그 관점의 변화를 주는 그런 에피소드여서 좋았고 네. 두 번째는 삼식님 어머니 네. 저희 어머니. 이거는 아마 저 말고도 많은 분들이 듣고 막 눈물을 네. 받아가 그래가지고 네. 시그널부터 못 들으신 분들이 막 계셨다고. 진짜 처음부터 끝까지 저는 그 방송 중에 삼식님이 그 말씀을 잠깐 하셨어요. 애인도 와 있고 네. 어머니도 같이 계시다고. 근데 저는 그런 상황을 상상조차 해본 적이 없거든요. 같은 네. 공간 안에 내 애인이랑 내 엄마랑 같이 있는 그런 기분이 어떤 기분일까. 거기서부터 일단은 문화 충격이었어요. 뭔가 에피소드 전체가 유토피아 같은 느낌이어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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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마지막은 포지님 에피소드인데 포지님이 해외에서 사시더라고요. 네네. 들어보니까. 그래서 이제 해외 관련된 얘기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런 네. 부분에서 공감이 일단 많이 가서 좋았고 음. 포지님 특유의 선한 목소리 그리고 맞아요. 그죠. 네, 그리고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느껴지는 좋은 성격 같은 게 묻어 나오는 게 좋더라고요. 맞아요. 그분 너무 좋으신 분이죠. 감사합니다. 네. 저희도 이렇게 네. 한번 복귀해보는 시간이 됐네요. 네. 참 방송 많이 하긴 했군요. 아유 좀 네. 너무 황송하네요. 이렇게 팬을 모시고 이야기하는 느낌. 네. 팬입니다. 네. 팬이자 오늘 또 자, 은둔키어 게스트로 나와주신 네. 블루님. 그냥 제 방송 본격적으로 블루님의 이야기를 듣기 전에 네.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고민을 하시고 생각을 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먼저 간단하게 여쭤봤고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블루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네. 은둔 그러니까 흔히들 얘기하는 벽장에 사시는 네. 퀴어 분이시죠. 네.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는 주로 커밍아웃 많이 하신 분들 위주로 많이 시즌 1에서는 많이 모시고 얘기를 했었는데 네. 반대로 팟캐스트만 들으시면서 퀴어 커뮤니티에 적극적으로 어울리시지 않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또 그런 네. 분들의 이야기를 들을 기회가 또 많이 없을 것 같다고 네, 생각이 네. 들어서 한번 이렇게 어려운 자리를 마련을 해봤는데요. 네. 첫 질문 드릴게요.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벽장에 지내시다 보면은 몇천 명이 듣는 이런 팟캐스트에 출연하시는 게 쉽지가 않으셨을 것 같은데 네. 어떻게 결심을 선뜻 하시게 됐어요? 지금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되기까지 약간 몰려온 기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밀리고 밀려서 여기까지 온 느낌인데요. 아까도 말씀을 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작년부터 결혼의 압박이 되게 심해졌는데 네. 그때 제가 한 영화를 봤어요. 제이 에드가라는 영화인데 네. 그 존 에드가 후버라는 사람이 주인공이거든요. 네. 그 사람이 FBI 설립자인데 이제 그 과학적인 수사 방식을 도입을 하면서 네. 엄청난 권력을 거머쥐게 돼요. FBI도 자기가 만들기도 했고 그래서 겉으로는 상당히 진짜 권력의 어떤 최상층에 있는 사람처럼 보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동성애자인데 벽장 안에 갇혀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어머니가 독실한 크리스찬이자 어떤 그 호모포비아이신데 그분이 영화상에서 그런 말을 하거든요. 나는 동성애자 자식이 있느니 차라리 애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낫다 이런 말을 하는데 그런 말을 그 면전에 대고 해요. 그 제이 에드가 면전에 대고. 네네. 근데 그런 그 말이 저한테 하는 말 같더라고요. 제 상황이랑 너무 똑같아서. 근데 영화에서는 에드가가 결국에는 굴복을 하고 어머니한테 굴복을 하고 끝까지 아웃을 안 하고 평생 만나던 남자 애인이랑도 자유로운 연애는 물론 못하고 뭐 표현 자체도 잘 못하고 그렇게 좀 행복하다고 하기 어렵게 최후를 맞이하거든요. 네네. 그게 제 최후 같은 거예요. 그거를 보면서 이렇게 살고 있다가는 나중에 미래가 비참하겠다.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저렇게 힘든데 나는 진짜 쥐뿔도 없는데 이렇게 살면 초라하지 않을까. 그래서 변화를 줘보고 싶다. 어차피 나는 궁지에 몰려있는 상황이라 더 나빠질 상황이랄 것도 없으니까 이제 좀 변화를 줘보자 하고 그러던 중에 이제 트위터를 보게 된 거죠. 네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잃을 게 없겠다 싶은 생각에 내 얘기를 다 해보자 네. 하고 신청을 하셨군요.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맞죠? 네. 네. 이름이 너무 어렵네. 발음이.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주인공인 영화인가요? 네네. 맞아요. 그리고 주디 덴치도 나오고. 최근에 그 영화 뭐죠? 퀴어 영화 하나 나왔었는데 콜미 바이 유어 네임. 네. 거기에 나왔던 아미 해머도 네, 맞아요. 나오고 네. 맞아. 올리버. 네. 사실 그 영화로 디카프리오가 상을 탈까 말까 했었던 얘기가 있었는데 결국에 또 못 하고 나중에 탔죠. 네. 이 영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도 궁금하네요. 방금 말씀하신 영화 내용 그 죽었으면 좋겠다라고 말하셨던 그분. 네. 저 아는 형도 가족한테 커밍아웃을 했다가 동생이 그런 말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나는 오빠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맞아요.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너무 슬픈 얘기네요. 가족이 그렇게 표현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고. 저 질문이 하나 네. 있어요. 혹시 스스로에게 은둔게이라는 수식어가 적합이라고 해야 될까? 맞다고 보세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그 점이 되게 저 스스로도 답을 못 내리겠더라고요. 내가 은둔인가? 그러니까 처음에 모집한다는 그 트윗을 봤을 때도 그래서 망설였어요. 처음에 이거를 내 케이스가 맞긴 맞나? 근데 또 저는 저 말고 다른 분들이 어떻게 사시는지를 잘 모르니까 이거를 판단을 혼자 못 내리겠어서 그냥 차라리 내 어떤 겪었던 일을 짤막하게 사연으로 보내서 판단은 그냥 세 분한테 맡기기로 하자. 이게 만약에 되면 그분들이 나를 운둔게이로 보시는 거고 아니면 뭐 저희가 판단을 하는 거네요. 네, 맞아요. 먼저 저희한테 출연 이야기를 꺼내실 때 이렇게 좀 압축을 해서 보내주셨잖아요. 본인 지금 상황에 대해서요. 근데 그걸 딱 보자마자 저희가 이분은 100% 자타 공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스스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신 것 자체가 이미 주변에 아무도 없다는 얘기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그리고 문둔에 무슨 자격증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자신이 좀 외롭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것 같다는 느낌이 들고 그러면 은둔인 거죠 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이거만 은둔이다 뭐 이렇게 그쵸. 할 만한 기준들은 딱히 그럼요. 없지만 사람마다 다 자기만의 사연이 있는 건데. 그 은둔이라는 기준이 없다는 거는 이미 명확해졌으니까 네. 사실
일단 자타 공인 은둔으로서 우리 블루님의 삶이 정말 궁금해지거든요. 네, 그렇죠. 저도 물론 디나이얼로 오래 살았지만 네. 초등학교 때부터도 그렇고 유아 시절도 그렇고 정말 쉽지 않았을 것이다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처음 내가 게이다라는 거를 깨달았을 때 혹은 정체화했을 때가 언제였을까요? 처음 알았을 때는 네.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말 정도. 오. 5학년 말. 네, 그때 한창 야동 네네 다들 이런 시작은, 개념들이 번지기 시작을 했어요. 제 또래 네. 사이에서. 네. 네. 그러면서 이제 성에 눈을 떠 갈 때쯤에 이제 옆집에 아저씨가 사셨는데 그분한테 제가 그냥 단순한 호감이라고 생각하기에는 좀 어려운 감정을 느끼기 시작을 했었어요. 네. 자꾸 생각이 나고. 아저씨한테. 네. 네. 일단 아저씨가 외적으로 상당히 매력적으로 생기셨는데 네, 네. 좀 몸이 좋으셨고 아. 네. 약간 건설업 쪽에 종사를 하셨던 것 같은데 건설업 쪽에 네. 종사를 하시던. 네네. 네. 네. 그럼 몸이 되게 탄탄하시고 이렇게 딱 보기 좋은 네네, 그런 외형이었겠네요. 그렇게 했죠. 네. 맞아요. 겠죠. 네. 아니면 혹시 그 전에 더 오래된 기억이 있나요? 아, 네. 지금 생각을 해보면 네. 한 대여섯 살 때쯤에 대여섯 살. 네. 제 어머니를 따라서 교회 저녁 예배에 갔었어요. 네. 근데 이제 거기서 뭐 찬양하시는 분들도 있고 거기에 네네. 맞춰서 춤을 추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그 무용수라고 해야 되나 그런 분들 중에 다 여자인데 혼자 남자이신 분이 계셨어요. 네. 가운데서 춤을 추셨는데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그 수많은 여자분들은 제가 눈길조차 주지 않고 자동 블러 처리. 그 대여섯 살 먹었던 제가 네. 그 한가운데 계셨던 그 남자 무용수 분만 계속 쳐다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부터 뭔가 좀 남달랐던 것 같긴 해요. 맞아. 저도 어릴 때 막 TV나 뭐 만화 같은 거 보면은 학교도 들어가기 전에 막 이렇게 남자 주인공들이 그렇게 기억에 맞아요. 남고 눈길이 가고 막 맞아요, 그랬던 맞아요. 것 같아요. 저도 유치원 때 저 예전에 이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 왜 집단으로 모아가지고 유치원에 생일 파티 같은 거를 네. 하잖아요. 그때 장래 희망을 뭘 하고 싶느냐 그래서 제가 체육 선생님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그 당시에 이제 그 체육 선생님이 일주일에 한 번씩 오셔가지고 막 레크리에이션 같은 거 해주고 그랬는데 제가 그분을 보고 너무 멋있어서 나도 저 사람처럼 될 거다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거든요. 그래가지고 다들 그런 경험이 한 번쯤은 있네요, 그죠? 그러니까 뭐 동경의 대상으로서라기보다는 약간 그렇죠. 네, 동경의 대상이라기보다는 동경의 대상인 줄 알았는데 네, 줄 알았는데 알고 돌이켜 보니 보니 그래. 네. 동경이 아니라 네. 네, 이 사람을 호감이 있었더라. 그런 거죠. 네. 음. 다들 비슷하게 어린 시절을 보내기는 하는 것 같아요. 그럼 자연스럽게 이제 10대 시절의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볼 수 있겠는데 그 처음에 저희한테 보내주셨던 글에 보면은 그 부모님 때 10대에 커밍아웃을 하셨다고 10대쯤에 네. 하셨는데 혹시 그 얘기에 대해서 좀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제 가족 환경부터 말씀을 드리면 네. 이게 보수적이라고 해야 되나? 두 분 다 교회에 다니시고 네. 교회. 네. 개신교 네. 신자시고 어유 듣기만 해도 보수적. 네. 그리고 TV 채널은 네. 주로 기독교 TV 채널만 보세요. CBS. CBS, CTS 아마 CTS. 그렇게 있을 그래요? 거예요. 근데 그런 데서 나오는 뉴스를 들으시고 네. 근데 또 스마트폰이나 컴퓨터는 다룰 줄 모르시고 이러다 보니까 정말요? 네. 그러면 뉴스를 결국 받아들이는 소스가 네. 기독교 채널밖에는 없는 거잖아요. 다른 지상파 이런 거 안 보시고 그것만 보세요? 예전에는 보셨는데 네. 정권이 바뀐 뒤로는 아예 끊으셨어요. 정말요? 네. 지금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는요? 현 정부 들어서고 나서요. 네. 요새 그런 단어들 쓰지 않나요? 동성애, 독재 막 이런 단어들. 제가 예전에 한번 그 휴가 때 네. 부모님 집을 찾아갔던 적이 있는데 정말요? 그때 그 기독교 채널을 틀어 놓으셨어요. 네. 때마침 거기서 퀴어 무슨 뭐 악을 전파한다느니 막 이런 식으로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부터 이미 아직도 내가 발붙일 수 없는 곳이구나 느꼈죠.
요즘에는 좀 레퍼토리가 바뀌었대요. 이제 뭐 동성애보다 양성애가 더 문제다. 아, 가정 파괴가 아 그래요? 어쩌고 하면서 네. 뭐 이제 성관념에 대해서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뭐 정상적인 성관념이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근데 약간 이제 갑자기 양성애의 영역을 이제 갖고 오시더니 또 양성의 가시화 운동의 효과가 예, 보이네요. 네, 그런 것 같아요. 네. 되게 기뻐하시더라고요. 아니 사람들이 네. 막 양성애 아세요, 양성애 아세요 막 물어보고 다니셨다고 네. 그러시던데. 자 어쨌든 배경이 아, 네. 네 그러니까요. 그 이후에는요? 그래서 그 이후에는 답답함을 느꼈어요. 그런 환경 속에서. 근데 네, 이 네. 답답함이 단순히 제가 동성애자여서 그런 게 아니라 말이 안 통하는 환경, 그죠. 그러니까 동성애를 제쳐놓고서라도 다른 뭐 일상적인 대화에서도 논리적인 답변을 들을 수가 없는 환경이 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부분에서, 네. 제가 그때 제가 어린 나이에 뭔가 뭐 성경에서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내용이 나와서 물어보면 너 그렇게 따지면은 지옥 간다. 그냥 그대로 믿어라. 이런 식으로 돌아오니까 이게 일방통행이 돼버리잖아요. 네. 제 의견은 표출을 할 그게 없고 네, 그렇죠. 네. 그런 환경이다 보니까 답답함을 느끼던 중에 이제 커밍아웃을 하게 됐죠. 네. 그냥 말을 해야겠다 싶으셨던 거예요. 오히려 더 하기 힘드셨을 것 같기도 맞아요. 한데 한편으로는. 그쵸. 마음은 그렇게 먹었는데 네. 이게 또 그냥 어느 날 나 게이야 이렇게 말을 하면 돌아올 그 역풍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죠. 그래서 처음에는 친구들한테 먼저 했어요. 제가 중학교 때부터 커밍아웃을 했는데 네. 중학교는 남녀 공학을 나왔고 네. 고등학교는 남고를 나왔는데 네. 중학교 3학년 때부터 이제 좀 친해졌다 싶은 애들한테 커밍아웃을 하기 시작을 해서 근데 그때부터 친구들 중에서는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다 뭐 무리 없이 받아들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생각을 했었죠. 아 나는 할 수 있겠다. 뭔가 그 10대 특유의 그 네. 만용이라고 해야 되나? 만용. 네네. 그때는 막 객기. 친구들만 있으면은 네.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고 네, 왜 네, 막 네. 그런 거 하잖아요. 막 네. 싸이월드에 막 이상한 거 적어놓고.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용기를 쌓아가던 차에 고3이 됐는데 그때 제가 되게 친하게 지내던 교회 친구가 있는데 네. 이 친구한테 중학교 때부터 커밍아웃을 한 이후로 쭉 친하게 지냈어요. 네. 그러다가 이제 제가 답답해하는 사정을 아니까 그 친구가 너 그러면 목사님한테 커밍아웃 해보는 게 어때? 목사님은 답을 주실지도 몰라.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모님한테 말씀드리기 전인 거죠. 그렇죠. 지금. 전이죠. 네. 네. 근데 목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더니 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라서 목사님 혼자 알고 있기에는 너무 무겁다. 어머니한테 말씀을 드려야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이때 너무 이 문제를 쉽게 생각을 하고 그러세요? 그러고 그냥 저는 학교에 가고 제가 학교에 가 있는 사이에 네. 두 분이 뭐 만나셨는지 전화 통화를 하셨는지 해서 결국에는 어머니가 아시게 됐습니다. 일종의 아우팅인 거죠, 이것도. 그렇죠. 네. 아니 그 상담하는 거의 대원칙이 비밀을 비밀 유지잖아요. 그럼요. 물론 말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긴 한데 아니 그거를 왜 부모님한테 다이렉트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도대체? 뭐 어쨌든 성경의 기반을 굉장히 목사님 나름에서 논리적이라고 생각하셨겠죠. 성경에 기반을 해서 그죠? 이건 잘못된 것이니 이거는 내가 혼자 알긴 좀 그렇고 이렇게 부모님께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다라고 판단을 하셨겠죠.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기독교의 입장에서는. 네. 어쨌든 예. 그러고 나서는 혹시 어떻게 되셨나요? 그러고 나서가 제 인생의 어떤 전환점이었어요. 안 좋은 국면으로. 네, 안 좋은 국면으로. 제가 앞에서 친구들만 있으면 뭐라도 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 그게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깨달은 계기이자 네. 은둔으로 살아가게 된 계기이기도 한데요. 일단 처음 어머니께서 그거를 아시고 나서 저를 심리 상담소에 데리고 가셨어요. 일반 심리 상담소요? 그냥 심리 상담소인데 저도 자세히 기억은 안 나는데 네. 아마 지금 생각을 해보면 그 목사님이랑 뭔가 커넥션이 있는 쪽이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개신교 베이스로 하는 심리 그런 상담소 쪽이 이런 아니었을까. 거였나요? 이게 왜냐면 그 답변이 너무 빠은 말들만 네. 저한테 했던 그 기억이 있어가지고 근데 가서 부모님도 검사를 같이 받으셨는데 네네.
일단 제 결과부터 말씀을 드리면 뭐 네. 여러 가지 검사를 거쳐서 네. 이제 최종적으로 그 심리 상담소 소장이랑 저랑 1대1로 앉아 있는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너는 지금 가짜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야. 한나 씨가 빵 터지셨어요. 가짜 동성애. 네, 나왔어요. 가짜 동성애. 가짜 동성애를 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동성애자라는 건 네가 남자이면서 여자가 되고 싶어하는 게 동성애거든. 근데 너는 지금 네가 남자인 거를 인지한 채로 남자가 좋다고 했잖아. 그거는 진정한 동성애가 아니야. 너는 지금 가짜 사춘 너가 지금 19살이고 뭐 고3이고 이런 말을 하면서 잠시 흔들리고 있는 거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이게 여기를 잘못 왔다는 거를 그때 깨달았는데 제가 네. 깨달으면 뭐 하겠어요. 저는 이미 고쳐줘야 할 대상으로 이미 그때 낙인이 찍혀져 있었고 네. 그 전환 치료에 네, 그 네. 거를 위한 어떤 과정을 밟고 있는 중인데 제가 거기서 아무리 뭐 발광을 하고 막 네. 소리친다고 해도 제 말을 누가 들어주겠어요. 그쵸, 네. 그쵸. 가짜 동성애 하고 있네요, 우리 집 다. 네.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부모님 결과도 나왔는데 네. 어머니는 저 뭐 잘 하신 것 같아요. 근데 네. 아버지가 그 심리 검사 같은 절차를 잘 이해를 못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검사 진행을 못 하시고 네. 그만두시고 저만 결국에는 남아서 이제 어머니랑 같이 남아서 뭐 갑자기 이제 또 이상한 말들을 늘어놓기 시작을 하는 거죠. 뭐 남성 호르몬이 부족해서 이럴 수도 있는 거니까 호르몬 검사를 하자는 둥 무슨 뭐 약물을 치료를 해볼 필요가 있겠다는 둥 막 이상한 말들을 했는데 네.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겼던 게 아니 저기 지금 상담조차 불가능한 사람이 저기 있는데 네. 왜 내가 치료를 받는 이런 대상이 돼 있고 그러니까 아버지 말씀하시는 네, 거죠. 네. 네. 아버지는 이미 말이 안 통하는 게 이미 본인들이 입증을 해놓고 왜 나한테 뭐라 그러나 근데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면 저는 미성년자의 동성애자 어떤 그 어설픈 동성애를 하는 한자로 낙인이 찍혀 있었으니까. 네. 그래서 결국에는 뭐 네네 그러고 나왔는데 이제 어머니는 그럴 바엔 차라리 병원을 가자. 그래서 이제 정신과로 가게 됐죠. 네. 정신과에 가서 또 이제 막 검사들을 했어요. 네. 그러고 나서 또 비슷하게 다 검사 결과를 의사 선생님이랑 같이 앉아서 듣는 그게 있었는데 그때는 엄마도 옆에 계셨거든요. 네. 근데 엄마가 거기서 그러더라고요. 이거 꼭 고쳐주세요 선생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의사가 네. 뭐라던가요? 의사가 동성애는 질병이 아니기 때문에 치료하고 말고의 문제가 아니다. 근데 이제 워낙 부모님이 원하시니 성적 지향을 바꿔볼 수 있나 하는 시도를 할 수는 있겠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시도이고 큰 기대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딱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네. 그 의사 최대한 음. 그 의사분도 어쨌든 돌려서 말한 어머님의 거네요. 그 네. 의중을 생각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겠네요, 네. 그죠? 그렇죠. 근데 이제 네. 어머니는 그게 마음에 안 들었던 거죠. 그렇죠. 그러셨겠죠. 네. 그래서 상담소나 뭐 정신과 이런 소위 말하는 현대의학에 기대를 접고 그 다음부터는 이제 기도로 치료를 하자라고 해서 이제 그때부터는 어머니의 주위 분들, 교회 분들도 아시게 돼서 정체적 난국이네요. 네, 진짜.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됐는데 저는 그때 무슨 기도요? 중보 중보 기도라고 기도. 해서 이렇게 중보? 여럿이서 남을 위해 해주는 기도가 있어요. 중보. 중보 기도. 네. 그래서 이게 또 사람이 점점 많아지더라고요. 기도를 해준답시고 제 인생에 태클을 거는 분들이. 네. 근데 이게 계속 저 혼자 고립돼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런 상황에서 저의 상황을 어떻게든 고쳐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이 늘어가다 보니까 제가 이러다가는 그 기도원 같은 시설에 끌려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좀 무서우셨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렇죠. 그 중보 기도라는 게 그 대상을 두고 하는 기도인가요? 그러니까 대상을 그 자리에 두고? 제가 있는 상태에서 했을 때도 있고 네. 뭐 그냥 기도 제목을 아예 그냥 뭐 그래서 지향을 해갖고 그냥 네. 넣는. 무슨 약간 이런 말 되는지 모르겠는데 좀 굿하는 것 같은 느낌이 살짝 드는 얘기만 들으면은 무슨 앉혀놓고서 막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또 얼마나 본인한테 상처일까요? 그러니까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누구누구가 동성애를 안 하게 해주세요. 남자 말고 정상적인 길로 돌아오게 해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앉혀놓고 말로 사람을 죽이는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이 드네요. 머릿속에 그림이 그려지네요. 네. 약간. 왜냐면 저도 첫 사귀었던
제가 디나이얼일 때 사귀었던 여성분도 네. 제가 군대를 가기 전에 사귀기 시작을 했는데 들어가고 나서 처음으로 편지가 왔는데 그때 자기 자신이 원하는 소원을 들어주면 저랑 결혼을 하겠다는 거예요. 네. 그래가지고 근데 그게 뭐였냐면 당시에 선교 활동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싶어 했어서 그래가지고 나중에 나랑 선교를 같이 다녀주면 난 너랑 결혼을 할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어요 그때. 할 수도 있다. 네. 뭐야 누가 갑인 거예요? 왜? 네, 그러더라고요. 갑질이지? 네,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때까지만 해도 디나이얼이었으니까 오 그래 이 사람하고 뭐 계속 그렇게 지내도 좋을 것 같으니까 뭐 말은 잘 통하고요. 그땐 재밌었으니까 그랬는데 스스로 이제 한 23살 때부터 제가 23살 때 정체화를 했거든요. 아, 네. 근데 그때 그 누나죠. 그 누나한테 커밍아웃을 했어요. 커밍아웃을 하고 그랬는데 갑자기 어느 날 저한테 카톡이 와가지고 지금 나는 너가 주님의 곁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믿는다. 네, 분명히 나는 정말 기도를 많이 한다. 너가 주님 바른 길로 이렇게 인도가 잘 되기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주님께서 누나를 나에게 주신 거다. 이렇게 딱 느끼라고. 제가 이쪽이라는 거를 확실히 느끼라고 아마 이랬던 것 같다. 그래가지고 주님께서 분명히 생각하시는 바가 있으니까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게 하셨겠지라는 식으로 네. 이제 얘기를 해서 그 누나를 설득했던 그런 기억이 있어요. 아주 눈높이에 맞춘 설명. 네, 그러네요. 눈높이에 맞춘 네, 설득이었어요 그때. 그래. 난 언제든 주님을 떠난 적이 없다고 제가 네. 첫 할 때가 맞아요. 네. 저번에 그러셨죠. 그럼요. 저 이 방금 블루님이 말씀해주신 그 얘기 전환치료 이야기 들으면서 네. 저도 전에 군대 가기 전부터 군대 중간쯤까지 만났던 애인이 있는데 그 애인 얘기가 생각이 났어요 문득. 네, 저도 네. 저도 아는 분이라 네. 그런 생각이 났어요. 네. 똑같이.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분 집안도 그 형 집안도 되게 엄청 막 독실한 개신교 집안이었어요. 엄청 독실했군요. 해외 순방 뭐 선교 이런 거 아, 가실 그래요? 정도로. 심지어 네. 저 연애 초반에 교회도 끌려갔었어요. 아 정말요? 애인 손에. 물론 어. 다시 나 여기 한 번 더 끌고 올 거면 나 형이랑 안 만난다고 제 으름장을 딱 놔서 네. 그 뒤로는 네. 다시는 그런 일이 정말요? 없었는데 블루님이 표정이 막 네. 아무튼 그랬는데 네. 제가 만나고 한 1년 정도 지나서 군대를 갔는데 네. 군대 가서 훈련소에 있는 동안 편지를 주고받았어요. 네. 이제 제가 받은 편지는 그 형이 쓴 거고 제가 쓴 편지는 다 그 형이 갖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근데 그 형이 잠깐 어디 나간 사이에 부모님이 방 청소를 하신다고 그걸 뒤집으면서 그 편지들을 다 읽으신 거예요. 싹 다. 일부러 뒤지셨다 그러지 않았나요? 뭐 정확히 예, 제가 기억은 기억에는 나는데. 어디다 잘 넣어놨는데 그걸 다 꺼내서 보셨다 그랬던 것 같아요. 네. 방청소인지 뭔지 네, 기억은 뭐 안 나는데 어쨌든 네, 정확하게는- 강제적으로. 네. 어쨌든 아우팅을 그렇게 당해서 어느 날 제가 공중전화로 통화를 하는데 거의 울다시피 하면서 얘기를 하는데 나 들켰다고 부모님한테. 그래서 뭐 한동안 너랑 연락 자주 못 할 것 같다, 전화 못 받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전 군대에 갇혀 있는데 네. 형 그리고- 진짜 슬펐겠다. 아 저 그때 그죠? 너무 속상했죠. 아무튼 그리고 막 한동안 교회 엄청 끌려다녔어요. 상담 억지로 끌려다니고 네. 그러다가 한 몇 달 다니다가 그 형도 그냥 이제 괜찮다는 식으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네. 뭐 그 뒤로는 저도 너무 오래전 얘기라 정확히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때 저도 되게 힘들었어요. 그냥 옆에서 그렇죠. 연락도 잘 안 되고 힘들어하는 어쨌든 거구나. 만나는 사람이었는데 네. 그죠? 아무튼 말씀 들으니까 그때부터 생각이 나가지고 마음이 너무 안 좋아졌네요. 네. 그분도 아마 그 이제 안 다닌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면서 이제 그거 안 나가게 됐다고 하면서 하셨던 얘기가 나 이제 치료됐다고 집에는 그렇게 얘기를 하고 주말에 친구들도 안 만나러 나가고 그러니까 못 만나는 거죠. 그러니까 본인이 이제 자중을 좀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지 그래서 그렇게 해서 상황을 피하더라고요. 뭐 지금도 종종 행사나 이런 거 할 때 뵙긴 하는데 아직도 막 그때 힘들어하던 모습이 생각이 나요. 네. 뭐 지금은 뭐 잘 지내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건너 들으면. 네. 그 블루님 아까 안 그래도 오늘 잠깐 떼어주신 것 같긴 한데요. 그럼 지금 네. 부모님하고는 왕래를 거의 안 하시는 거죠? 해외에 나와 있는 상태에서 네. 전화 통화만 가끔 하는데 네.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그 이외에는 뭐 딱히 없습니다.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작년부터 심해졌다는 그 결혼 종용 때문에 네.
휴가차 한국에 올 때마다 맞선 자리에 나가고 있죠. 아 강제적으로. 정말 나가세요? 네. 힘들지 않으세요? 어떤 마음으로 나가시나요? 아 정장을 입고 나가는데 네. 거울을 보면서 이렇게 입잖아요. 정장을 입는데 네. 이게 내가 맞나? 내가 지금 뭐 하고 있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어요. 그러니까 뭔가 내 인생에 버려도 되는 순간, 뭐랄까 뒤돌아서 생각을 해봤을 때 전혀, 그러니까 내 인생에 뭐 행복도를 0에서 10까지로 친다면 이건 정말 0에 해당하는 순간일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뭐라고 표현이 안 되는. 네. 그러니까 별로 내 인생에 가치 없는 시간들로 느껴지는 거죠. 그렇죠. 거기에 쓰는 나의 그렇죠. 노력과 시간 이런 게 그렇죠. 아깝고. 그리고 또 여자분들이 항상 나오시잖아요. 네네. 근데 그분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 나오시거든요. 네. 정말 성심성의껏 대화할 준비도 돼 있으시고 또 많이 신경 쓰신 게 보이시고 이런 분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거기에 맞춰서 맞장구를 칠 수가 없고 이게 웃어주기는 하는데 나는 가짜로 웃고 있고 그분은 내 가짜 웃음이 호의인 줄 알고 또 좋아하시고 이런 모습을 보니까 너무 못할 짓인 것 같지만 살아남기 위해서 하고 있죠. 그렇게 집안에서 그 결혼 압박이 심하시면 그냥 눈속임용으로라도 블루님과 같은 처지에 있는 뭐 다른 레즈비언이라든지 예를 레즈비언 들어서 분들이라든지 그런 분들하고 이렇게 같이 말을 맞춰서 보여주기 식으로라도 결혼을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도 있나요? 전 언제든지 맞서 나갈 때마다 네. 상대가 제발 레즈비언이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으로 나가긴 하는데 그럴 의향은 뭐 항상 있죠. 근데 이제 주변에 없어서 문제고 그렇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런 사이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 정말요? 그런 분들 그런 것이 필요한 분들끼리 이렇게 모이는 그런 데서 이렇게 만나가지고 실제로 결혼도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궁금해서 여쭤봤어요. 네. 그런 게 있다면 어떻게 좀 알아내고 싶네요. 제가 혹시 어떻게 알게 되면은 나중에 기뜸이라도 네. 알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이게 참 슬픈 일이죠. 네. 뭐 우리든 뭐 상대방이든 당연히. 그런 사이트가 있다라는 거, 카페나 사이트가 있다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네. 어려운 상황인 거잖아요. 요새 주변에도 그런 형들이 많아졌어요. 저도. 네. 아무래도 이제 제가 이제 저보다 한 3년 4년쯤 나이 많은 형들은 딱 지금 결혼 정령기 있잖아요. 소위 말하는 소위 말하는 혼기가 찬. 사회적 알람에 의해서 네. 선기가 찬 약간 네. 그런 분들인데 그냥 포기하고 나가서 계속 그냥 의미 없는 선을 보시는 분들도 있고 뭐 애프터가 들어온다고는 하지만 이제 그거에 진짜 다 나갈 수가 없는데 이분들은 그 나가서 시간 쓰고 돈 쓰고 에너지 쏟는 게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다고 뭐 부모님한테 얘기 안 하는 거는 이제 다들의 사정이 있고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내가 이 가정에 뭐 화목을 파괴할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도 많고 그런데 저도 곧 그럴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 제 개인적인 얘기는 하지만 친척들 이제 제 나이 때 친척들이죠. 이제 저랑 같은 학년의 친척들이 다 결혼을 해요. 이번에 3월 말에 또 그분이 누나가 결혼을 하고 나면 이제 저만 남은 상황인데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장손이라 그 아직 그 어른들한테서 그런 시선을 갖고 계시는 어른들한테서 압박이 엄청나게 많이 와요. 그래서 명절 때도 잘 안 내려가려고 그러고 하는데 어쩔 수 없이 그런 자리 또 가게 되면 난리가 나는 거죠. 전 지금 며칠 안 남았는데 벌써부터 스트레스가 막 쌓이거든요. 근데 그거를 지금 계속 한국에 들어오실 때마다 하시고 있다니까 또 스트레스가 엄청 나실 것 같아요. 저 블루님께 저 궁금한 게 하나가 더 있어요. 네. 엄청 많네요 오늘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 이제까지 그렇게 힘들게 어쨌든 자라오셨고 지금은 직장인이 되셨잖아요. 네. 되돌이켜서 이제 과거를 보고 이제 현재를 살고 있을 때 부모님은 우리 블루님께 어떤 의미일까요? 어려운 질문이네요.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숙제 같은 느낌이에요. 끝판왕 같은 느낌. 진짜 행복이 가까이에 있는데 두 분의 마음만 조금만 바꿔주시면 얼마든지 행복하게 지낼 수 있는데 그 마음을 바꾸는 게 안 돼서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마음에도 없는 해외 생활을 하고 있고 뭐 물론 뭐 좋게 지내고 있긴 하지만 네. 네네. 어쨌든 그래서 언젠가는 꼭
두 분이 미소를 짓는 걸 보고 싶고 지금도 뭐 음. 가끔 통화를 할 때마다 우실 때가 많으세요. 음. 두 분이. 근데 저도 그걸 들으면서 마음이 아프잖아요. 왜 어떤 이유로 우세요? 그 결혼 압박이 시작되기 전에 제가 되게 전화를 피하고 네. 몇 달 동안 전화를 안 받았던 적이 있어요. 네네. 근데 제가 외동아들이거든요. 아. 근데 제가 해외에 가버리고 갑자기 이제 연락이 뜸해지고 음.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외로움이 좀 크셨나 봐요. 그러다 보니까 너 하나밖에 없는 아들인데 그러면서 되게 서운해하시고 우리는 너 하나 잘 되는 거 보는 게 소원인데 그것마저도 그게 뭐가 마음에 안 드냐 그러면서 되게 서운해하시면서 우시더라고요. 네. 네. 제가 아까 그 질문을 드렸던 이유가 뭐냐면요. 물론 전환 치료를 받으면서 굉장히 힘든 기간이 있어서 힘들었겠다. 이게 참 잘못됐다라는 생각들을 주변에서는 하지만 분명 그 와중에도 부모님을 생각하는 블루님의 마음은 분명 그 이야기를 듣는 다른 사람들과는 다를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은둔으로 살면서 결국 이 사회의 분위기도 그렇지만 부모님의 어쨌든 맞춰가지고 지금 현재 삶을 살고 계신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래도 역시 가족이니까 이런다라고 이렇게 살 수밖에 없다는 거. 그 점을 어쨌든 좀 안 그래도 여쭙고 싶었어서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우리 블루님께 어떤 의미인지를 좀 여쭤봤던 거거든요. 근데 제가 어떻게 됐는지 말씀을 드렸나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그냥 다 나았다고 거짓말을 네. 했거든요. 네. 네. 아 그렇게 해서 그냥 일단락이 된 상황인 거네요. 그렇죠. 그때 아직까지도. 10대 네. 시절에 그냥 그렇게 마무리를 짓고 또 고3 때고 했으니까 부모님도 그냥 애 공부하는데 더 캐묻지는 않으셨어요. 네네. 네. 자, 지금까지 블루님께서 어떻게 10대 시절에 전환 치료를 받으시면서 힘든 시간을 보내셨는지 간단히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네.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네, 절대 간단하지 않았죠. 그러니까 습관처럼 네. 나왔지만. 네. 아니, 근데 우리가 뭐 이분의 그 긴 삶을 어떻게 한 시간에 다 얘기할 수 있겠어요? 네. 이 정도면 간단히 간단한 얘기한 거죠. 네네. 아무튼 이렇게 이야기를 해놨는데 2부에 준비된 질문들이 또 많이 있어서 네. 1부를 여기서 잠깐 끊고 쉬었다 가도록 하고요. 네. 지금님 1부 간단히 정리해 주시겠어요? 제가 본 일부는요. 정말 힘듦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가족이니까라고 하는 지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저는 솔직히 제도화된 그러니까 결혼 동성혼이 제도화된 곳에서는 과연 이걸 어떻게 받아들일까라는 생각을 사실 하고는 있는데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우리 한국의 상황이 열악하다는 것 그리고 또 동성애 아니면은 게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다라고 하는 게 잘 학교에서도 교육이 되지 않는데 대체 그 부모님들은 어디서 알겠습니까? 예, 그런 상황을 정말 잘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자신 스스로의 정체성을 세울 수가 없기 때문에 가족이 그만큼 더 중요해지는 것일 테고요. 가족이 중요하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들의 기대에 맞춰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런 안타까운 물론 우리 블루님 한 사람의 인생입니다만 그래도 은둔 우리 퀴어분들이 어떻게 사는지를 볼 수 있는 특히 10대 분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알 수 있는 그런 지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정리 감사합니다. 네. 이제 조금 무거운 이야기지만 네. 네. 네, 소중한 이야기이니까요. 2부도 많이 들어주시고요. 네. 저희가 좀 가라앉아서 그래서 지금 빨리 쉬어야 돼요. 네. 아무튼 네. 여러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네, 2부에서 뵐게요. 네. 안녕히 계세요. PC한 놀이터 개피방